검은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번개가 내리꽂혔고 억수같이 쏟아지는 장대비는 천지간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백두대간의 깊은 골짜기, 거센 비바람에 휘청이는 늙은 소나무 아래에서 서유는 숨을 헐떡이며 바닥을 더듬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 닿은 것은 차가운 빗물에 젖은 흙이나 거친 나무 껍질이 아니라 미지근하고 끈적거리는 액체였다. 비릿한 쇠냄새가 코끝을 강하게 찔러왔는데 이는 수십 년간 약초를 캐며 산속에서 살아온 그녀에게조차 익숙해질 수 없는 죽음의 향기였다. 서유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려 했으나 찰나의 번갯불이 어둠을 가를 때 드러난 참혹한 광경에 그만 얼어붙고 말았다. 흙탕물 위에는 한 사내가 처참하게 쓰러져 있었는데 그의 복부는 날카로운 검기에 깊게 베어 붉은 선혈이 빗물과 섞여 강물처럼 흘러내리고 있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진작 숨이 끊어졌을 법한 치명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는 의식을 잃은 와중에도 손에 쥔 검을 놓지 않은 채 고통스러운 신음을 토해내고 있었다. 서유는 두려움에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사내의 코 밑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었다. 미약하지만 뜨거운 숨결이 느껴지자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내면 깊은 곳에서 갈등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이 깊은 산중에서 그것도 칼을 든 사내를 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보시오. 정신 좀 차려보시오. 이 빗속에 그대로 있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서윤이 사내의 어깨를 흔들며 소리쳤으나 돌아오는 것은 빗소리에 묻힌 희미한 신음뿐이었다. 그녀는 입술을 질끈 깨물며 결단을 내렸다. 의원으로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는 것은 아비에게 배운 도리가 아니었으며 무엇보다 이 사내의 눈빛에서 느껴졌던 찰나의 절박함이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서유는 젖은 땅에 무릎을 꿇고 사내의 겨드랑이 사이로 팔을 집어넣어 그를 일으켜 세우려 안간힘을 썼다. 빗물을 머금은 옷자락과 사내의 건장한 체구 탓에 마치 물먹은 소미불을 짊어진 듯 천근만근 무거웠다. 진흙탕에 발이 미끄러지고 날카로운 돌부리에 정강이가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왔지만 서유는 이를 악물고 자신의 거처인 낡은 초가집을 향해 한 걸음씩 내디뎠다. 비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귓가에서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바람소리가 윙윙거렸지만 그녀의 온 신경은 오직 등에 업힌 사내에 꺼져가는 생명의 불씨를 지키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었다. 사내의 가슴팍에서 흘러나온 피가 서윤의 등까지 축축하게 적셨고 그 불길한 온기는 그녀로 하여금 더욱더 발걸음을 재촉하게 만들었다. 가까스로 오두막 문을 박차고 들어선 서윤은 사내를 아랫목에 눕히자마자 젖은 장작에 불을 지피고 부엌 한 구석에 말려두었던 지열초와 쑥을 지식이기 시작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매캐한 연기 속에서 서윤의 손놀림은 조금 전에 두려움이 무색할 만큼 빠르고 정확했다. 그녀는 솥에 물을 끓여 깨끗한 천을 적신 뒤 사내의 상처 부위를 덮고 있는 피 묻은 옷감을 조심스럽게 가위로 잘라내었다. 드러난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위중했다. 뼈가 보일 정도로 깊게 패인 자상은 단순한 산짐승의 공격이나 실족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히 사람을 죽이기 위해 단련된 사소의 검법에 당한 흔적이었다. 서유는 끓는 물에 소독한 바늘과 실을 준비하며 잠시 망설였다. 이토록 깊은 상처를 꿰매려면 환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을 터인데 마땅한 마취산조차 없는 상황이었다. 잠시만 참으십시오. 살을 꿰매야만 피를 멈출 수 있습니다. 서유는 의식을 잃은 사내에게 나직이 속삭이며 떨리는 손으로 첫 바늘을 찔러 넣었다. 그 순간 축 늘어져 있던 사내의 몸이 고통에 반응하듯 경련하며 튀어올랐고 무의식 중에도 그의 억센 손이 서윤의 손목을 낚아챘다. 마치 쇠고랑을 채운 듯한 엄청난 악력의 서윤은 비명을 지를 뻔했으나
사내에 감겨진 눈꺼풀 아래로 흐르는 식은땀을 보며 그가 생존을 위해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음을 깨달았다. 서유는 자신의 손목이 부서질 듯한 고통을 참아내며 침착하게 말을 건넸다. 살려드리는 것입니다. 제 손을 놓으셔야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단호하고도 부드러운 목소리가 닿은 것일까. 사내의 소나기 힘이 서서히 풀리며 거친 호흡이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했다. 상처를 봉합하고 지식인 약초를 덧대어 붕대를 감는 동안 밖에서는 천둥 소리가 더욱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치료를 마친 서유는 피범벅이 된 자신의 손을 닦으며 비로소 사내의 얼굴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빗물과 진흙에 엉망이 되었지만 닦아낸 얼굴선은 기이할 정도로 수려하고 기품이 있었다. 날카로운 콧날과 굳게 담은 입술은 고집스러워 보였으나 창백한 안색 위로 흐르는 묘한 위엄은 산골짜기 촌부나 도적대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서윤의 시선은 사내의 허리춤에서 흘러나온 물건에 멈추었다. 옷을 갈아입히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진 옥패였다. 호롱불빛을 받아 영롱하게 빛나는 배곡에는 구름 사이를 노니는 용의 형상이 정교하게 조각되어 있었는데 그 솜씨가 어찌나 섬세한지 마치 살아서 꿈틀거리는 듯했다. 서유는 숨을 들이켰다. 평범한 양반과 자재들이 지니는 놀이개와는 차원이 다른 물건이었다. 용롱, 이 깊은 산 속에 어찌하여 왕실의 문양이 새겨진 옥패를 지닌 자가 쓰러져 있었단 말인가. 서유는 옥패를 집어들려다 황급히 손을 거두었다. 이 사내의 정체를 아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서늘한 예감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옥패를 조심스럽게 사내의 품 안에 다시 넣어두고는 젖은 수건을 들어 사내의 이마에 맺힌 땀을 닦아주었다. 사내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고 밤새 열이 내리지 않는다면 상처가 덧나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중한 상태였다. 밤이 깊어갈수록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고 산속의 정막은 기이한 긴장감을 품고 있었다. 서유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며 사내의 곁을 지켰다. 약탕관에서 다려지는 탕약의 쌉싸름한 냄새가 방 안에 가득 찼지만 서윤의 신경은 온통 밖을 향해 곤두서 있었다. 어릴 적부터 산에서 자란 그녀는 숲의 소리에 민감했다. 빗소리에 섞여 들려오는 부러진 나뭇가지 소리, 젖은 낙엽을 밟는 묵직한 발소리는 분명 산짐승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쫓는 사냥꾼들의 은밀하고도 위협적인 기척이었다. 서유는 불안한 마음에 문틈으로 밖을 내다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횃불의 불빛들이 도깨 비불처럼 일렁이며 산등성이를 타고 내려오고 있었다. 그들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숲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는데 그 포위망은 서서히 서윤의 오두막을 향해 조여오고 있었다. 심장이 쿵쿵거려 터질 것만 같았다. 저들이 만약 쓰러진 사내를 쫓는 추격대라면, 그리고 이 오두막을 발견한다면 자신과 사내 모두 온전치 못할 것이 분명했다. 서유는 급히 부엌으로 달려가 남은 약재 찌꺼기를 아궁이 깊숙이 밀어넣고 젖은 거적을 덮어 불씨를 죽였다. 연기가 피어오르면 위치가 노출될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다시 방으로 돌아와 식은땀을 흘리는 사내를 내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도대체 당신은 누구시기에 저승사자 같은 이들을 몰고 오셨습니까? 사내는 여전히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다. 서유는 벽장에 숨겨두었던 녹슨 낫을 꺼내 들고 문가에 웅크리고 앉았다. 비록 무예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으나 자신의 환자를 그리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침범하려는 자들에게 순순히 당할 생각은 없었다. 빗소리가 잠시 잦아든 사이 오두막 근처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이 근방에서 혈흔이 끊겼다. 놈은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낮게 깔린 사내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선명하게 들려왔다.
서유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하고 입을 틀어막았다. 문창호지 너머로 어른거리는 그림자가 점점 커지고 있었다. 그 그림자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아가리처럼 오두막을 집어삼킬 듯 넘실거렸다. 바로 문 앞까지 다가온 발소리가 멈추었고 문고리를 잡으려는 듯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윤의 손에 들린 낫이 파르르 떨렸다. 그때였다. 갑자기 하늘이 무너질 듯한 천둥 소리가 다시 한번 장렬하며 오두막 전체를 뒤흔들었다. 그 틈을 타 누군가 문을 박차고 들어오려던 찰나. 서윤은 눈을 질끈 감고 낫을 휘두를 준비를 했다. 그러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대장, 저쪽 절벽 아래에서 놈의 것으로 보이는 검집이 발견되었습니다. 밖에서 다급한 외침이 들려왔다. 문고리를 잡고 있던 그림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거칠게 욕설을 내뱉으며 멀어져 갔다. 이런 쥐새끼 같은 놈, 절벽으로 굴러떨어진 것인가. 샅샅이 뒤져라. 시체라도 찾아내야 한다. 발소리가 멀어지고 횃불의 불빛이 숲속 깊은 곳으로 사라질 때까지 서유는 굳어버린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밖은 여전히 비가 쏟아지고 있었지만 방금 전까지 느꼈던 살기는 폭풍우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녀는 다시 사내에게 기어가 그의 상태를 살폈다. 다행히 출혈은 멈추었으나 열은 여전했다. 서유는 차가운 물수건을 갈아주며 사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죽음의 문턱을 넘나드는 와중에도 고귀함을 잃지 않는 그의 얼굴은 마치 폭풍우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대나무처럼 강인해 보였다. 서유는 알 수 없는 연민과 호기심이 뒤섞인 감정으로 사내의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다. 오늘 밤 자신의 운명이 이 정체불명의 사내와 얽혀버렸음을,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이제 막 올랐음을 그녀는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산속의 고요한 삶은 이제 끝났다. 피냄새를 맡고 몰려온 이릿대와 제왕의 기운을 품은 이 사내 사이에서 약초 캐는 여인 서윤의 삶은 걷잡을 수 없는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그녀는 사내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굳은 살이 박힌 거친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맥박은 미약했지만 끈질기게 뛰고 있었다. 그것은 살고자 하는 강렬한 의지였으며 동시에 서윤에게 도움을 청하는 무언의 외침과도 같았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비가 잦아들기 시작했다. 희미하게 밝아오는 여명 속에서 오두막은 폭풍우가 핥히고 간 상처처럼 을씨년스러웠다. 서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탓에 눈이 뻑뻑하고 온몸이 쑤셔왔지만 잠시도 쉴 틈이 없었다. 사내가 깨어나기 전에 그를 숨길 만한 곳을 마련해야 했고 혹시라도 추격대가 다시 돌아올 것을 대비해 주변의 흔적을 지워야 했다. 그녀는 밖으로 나가 간밤에 사내를 끌고 왔던 진흙길을 살폈다. 다행히 밤새 내린 폭우가 핏자국과 발자국을 말끔히 씻어내어 흔적을 찾기는 어려워 보였다. 서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오두막 뒤편의 작은 동굴로 향했다. 그곳은 약초를 저장하거나 비상시 피신처로 쓰기 위해 마련해둔 곳으로 덩굴 식물로 입구가 가려져 있어 밖에서는 쉽게 눈에 띄지 않았다. 일단 그분을 이곳으로 옮겨야 해. 서유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방 안의 공기가 달라져 있었다. 이불 위에 누워 있어야 할 사내가 사라진 것이다. 서윤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거기 누구냐? 등 뒤에서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본 서윤의 목에는 어느새 날카로운 비녀가 격여 누워져 있었다. 그것은 서윤이 머리를 고정할 때 쓰던 낡은 나무 비녀였다. 사내는 식은땀을 흘리며 비틀거리는 몸을 벽에 기대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가 뿜어내는 기세는 서윤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내 상처를 치료한 것이 너냐? 사내가 물었다. 서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비녀를 거두십시오. 저는 당신을 해치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내의 시선이 서윤의 얼굴과 피 묻은 손, 그리고 방 안 가득한 약재들을 빠르게 훑었다. 잠시 후 사내의 손에서 힘이 빠지며 비녀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긴장이 풀린 듯 사내는 그대로 무릎을 꿇으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무례를 용서하시오. 적이라 생각했소. 사내가 힘겹게 말을 이었다. 서윤은 황급히 그에게 다가가 부축하려 했으나 사내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이곳은 위험하다. 놈들이 냄새를 맡고 다시 올 것이다. 나는 떠나야 한다. 사내는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꿰맨 상처가 터질 듯한 고통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다. 서윤은 단호한 표정으로 그의 어깨를 눌러 앉혔다. 이 몸으로 한 발자국이라도 움직이시면 놈들의 칼에 죽기 전에 과다출혈로 돌아가실 겁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더 이상 두려움에 떨지 않았다. 그것은 환자를 살려야 한다는 의원의 고집이자 생명을 경시하는 자에 대한 준엄한 꾸짖음이었다. 사내는 서윤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다. 두려움 없이 자신을 직시하는 이 산골 여인의 눈빛에서 그는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쫓기고 배신당하며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던 지난 며칠간의 지옥 같은 시간 속에서 처음으로 마주한 호의였다. 이름이 무엇이냐? 사내가 물었다. 서윤이라 합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사내는 잠시 침묵하더니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나는 현심이라 부르거라. 그것은 거짓도 진실도 아닌 위태로운 도피 생활 속에서 그가 선택한 유일한 이름이었다. 서윤은 그가 진짜 이름을 숨기고 있음을 알았지만 캐묻지 않았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름이 아니라 그의 생명이었기 때문이다. 현나으리, 부디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가 숨을 곳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그곳이라면 놈들의 눈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윤의 간곡한 설득에 이어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폭풍우가 지나간 숲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해 보였지만 그 평화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살얼음판과도 같았다. 서윤은 이연을 부축하여 오두막을 나섰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젖은 땅 위로 길게 늘어졌다. 그것은 마치 앞으로 펼쳐질 험난하고도 애절한 운명의 길을 예고하는 듯했다. 습기를 머금은 동굴의 공기는 서늘했으나 한편으로는 바깥 세상의 살풍경한 추격전으로부터 두 사람을 보호해주는 유일한 방패막이와도 같았다. 서윤이 마련한 은신처는 오두막 뒤편 덤불숲에 교묘하게 가려진 자연 동굴로 약초를 저장하던 곳이라. 은은한 당귀향이 배어있어 피냄새를 감추기에 안성맞춤이었다. 이연은 거저기에 누워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를 들으며 혼미한 정신을 수습하고 있었다. 상처가 깊어 몸을 뒤척이는 것조차 힘겨웠으나 서윤의 지극정성 덕분에 불덩이 갔던 열은 한풀 꺾인 상태였다. 서윤은 좁은 동굴 안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며 그를 간호했다. 그녀는 매일 새벽 이슬을 맞으며 산을 타 약초를 구해왔고 돌판 위에 약재를 지시겨 그의 상처에 덧발라 주었다. 이연은 희미한 촛불 아래 비친 서윤의 여벌구를 묵묵히 응시하곤 했다. 땀방울이 맺힌 그녀의 이마와 약초물이 들어 거칠어진 손끝에서 그는 궁궐의 그 어떤 명이나 궁녀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한 진심 어린 헌신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히 환자를 살리려는 의원의 의무감을 넘어선 생명 그 자체에 대한 경외심과 따스한 연민이었다. 이연은 가슴 한구석이 뻐근해져 오는 것을 느끼며 자신이 처한 위태로운 상황도 잊은 채 잠시나마 평온함에 젖어들었다. 며칠이 지나자 이연은 붓기가 빠지고 안색이 돌아오기 시작했다. 비록 거동은 불편했으나 상체를 일으켜 앉을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을 회복한 것이다. 서윤은 죽을 끓여 이연에게 건네며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상처가 많이 아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무리하시면 아니 됩니다. 도끼가 완전히 빠질 때까지는 안정을 취하셔야 합니다.
이현은 서윤이 건넨 투박한 나무 그릇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의 의술이 실로 놀랍소. 내 일찍이 도성에서도 이토록 솜씨 좋은 의원은 본 적이 없소. 이 깊은 산골에 묻혀 있기에는 아까운 재주로다. 이연의 칭찬에 서윤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였으나 그 눈빛에는 자부심이 서려 있었다. 아버님께 배운 것입니다. 비록 이름 없는 시골 의원이었으나 사람 살리는 일에 귀천이 없다 가르치셨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동굴 안에서 소소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갔다. 이현은 서윤이 약초의 효능뿐만 아니라 고전 의서에도 해박하다는 사실에 놀랐고, 서윤은 이현이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깃든 깊은 학식과 통찰력에 감탄했다. 그는 때때로 늦은 밤하늘의 별자리를 보며 천문과 지리를 논하기도 했고, 이름 모를 들풀을 보며 시 한 수를 읊조리기도 했다. 초가 삼간 좁은 굴 속에 숨어 있으나 그가 뿜어내는 기품은 누추한 옷으로도 가릴 수 없는 용의 비늘처럼 빛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서윤은 식량이 떨어져 마을로 내려가야만 했다. 이현은 위험하다며 만류했으나 서윤은 환자에게 먹일 쌀과 소금이 없이는 회복이 더딜 것이라며 고집을 꺾지 않았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이 산을 제 손바닥처럼 훤히 알고 있습니다. 놈들의 눈을 피해 다녀올 수 있습니다. 서윤은 이현을 안심시키고 산을 내려갔지만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다. 평소 활기차던 장터는 쥐죽은 듯 고요했고 곳곳에 관군들이 깔려오가는 사람들을 검문하고 있었다. 서윤은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사람들 틈에 섞여 동태를 살폈다. 관아의 벽에는 몽타주가 붙어 있었는데 비록 엉성한 그림이었으나 날카로운 눈매와 콧날은 영락없는 이연의 모습이었다. 대역죄인이라는 붉은 글씨가 서윤의 심장을 덜컥 내려앉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세자 저하께서 영모를 꾀하다 도망치셨다더군. 아니네, 간신들이 꾸민 짓이라던데. 어쨌든 잡히면 능지처참을 당할 거라지? 서윤은 충격에 휩싸여 입술을 깨물었다. 자신이 구한 사내가 단순한 귀족이 아니라 이 나라의 국본인 왕세자였다니. 두려움과 놀라움이 동시에 밀려왔으나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 쌀 한 독박을 사들고 서둘러 마을을 빠져나왔다. 등 뒤에서 관군들의 날카로운 시선이 꽂히는 것 같아 식은땀이 흘렀다. 서윤이 숨을 헐떡이며 은신처로 돌아왔을 때 이현은 벽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있었다. 인기척에 눈을 뜬 그는 서윤의 창백해진 안색과 떨리는 손을 보고 단번에 무슨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다.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현의 낮고 침착한 목소리에 서윤은 주저앉듯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는 사온 쌀자루를 내려놓지도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나으리, 아니, 저아,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세상이 온통 저아를 찾고 있습니다. 서윤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본 이현은 씁쓸한 표정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더 이상 신분을 숨길 수 없음을 깨달은 것이다. 미안하구나. 내 너를 속이려 한 것은 아니었다. 다만 내가 누구인지 아는 순간 너 또한 위험해질 것이기에 침묵했을 뿐이다. 이현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서윤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그의 손길은 따뜻했으나 그 속에 담긴 무게는 천근만근 무거웠다. 나는 영모의 누명을 쓰고 쫓기는 몸이다. 나의 존재가 알려지면 너뿐만 아니라 이 산천 초목조차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현의 고백은 서윤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이 사내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강렬한 의지가 솟구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충심이기도 했고 연민이기도 했으며 자신도 모르게 싹튼 연모의 정이기도 했다.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이현은 깊은 생각에 잠긴 채 허공을 응시했고 서윤은 말없이 약탕관의 불을 조절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다. 이현은 알고 있었다.
추격대가 이 근방까지 당도했다면 이 은신처가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자신 때문에 생명의 은인인 서윤까지 멸문지화를 당하게 할 수는 없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결단을 내렸다. 이 밤이 지나기 전에 이곳을 떠나야만 했다. 비록 상처가 다 낫지 않았고 홀로 산을 넘는 것이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만이 서윤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었다. 이현은 품속에서 옥패를 꺼내 만지작거렸다. 왕세자의 신표이자 언젠가 왕위에 올라 태평성대를 열겠다는 자신의 다짐이 서린 물건이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피곤에 지쳐 잠든 서윤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을린 피부, 그러나 그 어떤 고귀한 여인보다 아름답고 강인한 모습이었다. 이현은 조심스럽게 서윤의 머리맡에 옥패를 내려놓았다. 이것이 훗날 그녀에게 화가 될지 복이 될지 알 수 없었으나 자신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정표였다. 살아서 다시 만난다면 그때는 내 너를 귀하게 모실 것이다. 부디 평안하여라. 이현은 속으로 작별의 말을 삼키며 고통스러운 몸을 이끌고 조용히 동굴 밖으로 나갔다. 차가운 밤 공기가 이현의 폐부 깊숙이 파고들었다. 하늘에는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어두웠고 산새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적막강산이었다. 이현은 나뭇가지를 지팡이 삼아 한 걸음 한 걸음 산을 올랐다. 상처 부위가 찢어질 듯 아파왔고 다리가 후들거렸으나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뒤를 돌아보면 당장이라도 다시 그 따뜻한 동굴로 서윤의 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기에 그는 앞만 보고 걸었다. 그때였다. 숲속 어디선가 부스럭거리는 소리와 함께 낯선 살기가 느껴졌다. 놈들이었다.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었던 것이다. 이현은 본능적으로 나무 뒤에 몸을 숨겼다. 횃불을 든 서너 명의 사내들이 동굴 쪽이 아닌 반대편 계곡을 수색하고 있었다. 그들은 낮에 서윤이 보았던 관군이 아니라 검은 복면을 한 전문 살수들이었다. 흔적이 없다. 이쪽이 아닌가. 조용히 해라. 놈은 부상을 입었다.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냄새를 쫓아라. 살수들의 목소리가 바람을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현은 가슴을 쓸어내렸다. 만약 자신이 떠나지 않고 머뭇거렸다면 서윤까지 저들의 칼날에 희생되었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인하며 살수들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고의로 돌멩이를 반대쪽 계곡 아래로 던졌다. 둔탁한 소리가 어둠을 가르자 살수들이 일제히 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한편 새벽녘의 서늘한 기운에 눈을 뜬 서윤은 본능적으로 옆자리를 더듬었다. 그러나 손에 닿는 것은 차가운 돌바닥뿐이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하여 벌떡 일어난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덩그러니 놓여있는 옥패와 텅 빈 자리였다. 나으리, 서윤은 미친 듯이 동굴 밖으로 뛰쳐나갔다. 짙은 안개가 자욱한 숲속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슬 맺힌 풀잎들만이 누군가 지나간 흔적을 간직한 채 쓰러져 있었다. 서윤은 옥패를 가슴에 품고 이연의 이름을 부르며 주변을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바닥에 남겨진 핏자국 몇 방울만이 그가 아픈 몸을 이끌고 떠났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자신이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아니 차라리 어제 그를 묶어서라도 말렸어야 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가 왜 떠났는지 너무나 잘 알기에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 위중한 몸으로 사지로 걸어 들어간 사내의 깊은 뜻을 알기에 서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손에 들린 옥패가 아침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빛났지만 그녀의 마음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힌 듯했다. 서윤은 멍하니 앉아 있다가 문득 정신을 차렸다. 이렇게 주저앉아 울고만 있을 때가 아니었다. 그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상처가 깊다면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산속에는 살수들이 깔려 있다.
그가 잡힌다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서유는 눈물을 닦고 옥패를 속치마 깊숙이 갈무리했다. 그리고는 집신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일어섰다. 그녀는 약초꾼의 본능을 발휘하여 이연이 남긴 희미한 흔적을 쫓기 시작했다. 꺾인 나뭇가지, 지시겨진 이끼, 핏방울의 간격을 살피며 그녀는 산을 올랐다. 하지만 흔적은 계곡 근처에서 뚝 끊겨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는 여러 사람의 난잡한 발자국과 칼부림의 흔적만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다. 낭떠러지 끝자락에 찢겨나간 옷자락 조각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다. 이현이 입고 있던 옷감이었다. 서유는 비명을 지르며 낭떠러지 아래를 내려다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굽이치는 급류와 깎아지른 절벽뿐이었다. 저하, 그녀의 절규가 메아리가 되어 산골짜기에 울려 퍼졌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이 그녀를 덮쳤다.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고독이 뼈저리게 사무쳤다. 며칠 후 서유는 오두막을 정리했다. 이현과의 짧지만 강렬했던 기억이 서린 그곳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었다. 관군들이 수시로 산을 수색했고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위험 속에서 계속 지내는 것은 무모한 짓이었다. 무엇보다 그녀에게는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낭떠러지 아래에서 시신을 찾지 못했다는 것은 그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만약 그가 살아남아 궁으로 돌아간다면, 혹은 억울한 누명을 벗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다면 자신이 도울 수 있는 길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 믿었다. 서유는 짐을 꾸렸다. 몇 가지 옷가지와 의서, 그리고 약재 도구들을 챙긴 그녀는 마지막으로 옥패를 꺼내보았다. 용의 형상이 조각된 배곡은 차갑지만 단단했다. 반드시 살아 계셔야 합니다. 제 의술이, 제 목숨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달려가겠습니다. 서유는 옥패를 다시 품에 넣고 정든 오두막을 뒤로 한 채 산을 내려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한양을 향하고 있었다. 호랑이 굴과도 같은 구중궁궐. 그곳에 자신의 운명이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하며 산골 소녀 서유는 이제 거대한 역사의 소용돌이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박한 시골 처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하는 이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된 강인한 여인의 눈빛이었다. 한양의 거리는 화려했으나 서윤에게는 그저 낯설고 차가운 소음의 도가니일 뿐이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호객하는 상인들의 외침, 비단 옷을 입고 거드름을 피우며 지나가는 양반들의 행렬 속에서 서유는 철저히 이방인이었다. 낡은 괴나리 보찜 하나를 메고 먼지 낀 집신을 신은 그녀의 모습은 도성의 번화함과 기이할 정도로 어울리지 않았다. 서유는 품속에 감춰둔 옥패를 습관처럼 어루만지며 불안한 마음을 달랬다. 산을 내려온 지 벌써 달포가 지났건만 현이라는 사내의 소식은 뜬구름 잡는 것보다 어려웠다. 저잣거리의 뜬 소문에 의하면 세자 저하께서 환궁하셨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으나 동시에 병환이 깊어 위중하다는 소문 또한 파다했다. 서유는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자신이 그를 만날 방법이 전무하다는 현실의 벽 앞에 절망했다. 구중궁궐 높은 담장은 산골 여인에게는 하늘보다 높은 경계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해민서 앞을 지나던 서윤의 눈에 벽보 한 장이 들어왔다. 내의원 의녀 선발, 그것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발견한 한 줄기 동아줄과도 같았다. 의술, 그것만이 유일하게 자신이 가진 무기이자 그에게 닿을 수 있는 길이었다. 의녀 선발 시험장은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지원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다. 개 중에는 대대로 의원 집안의 여식들도 있었고 기녀 출신으로 신분 상승을 노리는 이들도 있었다. 그녀들은 저마다 비싼 약재 향을 풍기거나 화려한 의복으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서유는 오직 해진 무명 치마저고리 차림으로 구석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시험관들의 눈빛은 매서웠다. 단순히 약재의 이름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환자의 증상을 듣고 처방을 내리는 실무 능력을 중시하는 까다로운 시험이었다.
앞선 지원자들이 줄줄이 낙방하여 울상을 짓고 나가는 모습을 보며 서윤은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다. 마침내 서윤의 차례가 되었다. 깐깐하게 생긴 내의원 판관이 탁자 위에 놓인 약재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이 약재들 중 흉통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며 안색이 창백해진 환자에게 가장 시급히 써야 할 것을 골라보라. 서윤은 망설임 없이 사양과 용례를 집어들었다. 판관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것은 독이 될 수도 있는 맹독성 약재들이다. 어찌하여 순한 보약을 두고 극약을 택했는가? 서윤은 차분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환자의 증상은 급심통 협심증으로 기혈이 막혀 숨이 끊어지기 직전의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때는 순한 약으로 기를 보하기보다 막힌 혀를 즉시 뚫어주는 개규약 칼걸렵을 써서 우선 목숨을 구하는 것이 의원의 도리라 배웠습니다. 판관은 서윤의 대답에 놀란 듯 잠시 침묵하더니 이내 굳은 표정을 풀고 고개를 끄덕였다. 산전수전 겪으며 산속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낸 서윤의 실전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내의원에 들어온 서윤의 궁궐 생활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했다. 궁궐은 화려함 뒤에 썩은 내가 진동하는 곳이었다. 의녀들 사이의 텃세는 상상을 초월했다. 출신 성분이 천하다는 이유로 서윤은 동료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기 일쑤였고 옳은 일은 도맡아 해야 했다. 약탕관을 닦고 약재를 썰고 탕약을 다리는 고된 노동이 이어졌지만 서윤은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다. 밤이 되면 퉁퉁 부은 다리를 주무르며 그녀는 달을 보며 이연을 생각했다. 저하께서도 이 하늘 아래 저 담장 너머 어딘가에 계시겠지요. 부디 강권하십시오. 서윤은 묵묵히 실력을 쌓아갔다. 그녀의 뛰어난 침술과 약재에 대한 해박한 지식은 곧 어이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다. 특히 궁녀들의 자잘한 병을 고쳐주며 입소문이 났고 산에서 온 신의 샨이라는 별칭까지 얻게 되었다. 그러나 서윤은 자신의 이름을 알리는 것보다 세자 저하의 안위를 확인하는 것에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세자의 병세는 날로 악화되어 어이들조차 손을 쓰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독살시도 후유증이라는 흉흉한 소문도 돌았다. 서윤의 가슴은 타들어갔다. 자신이 구해낸 그 목숨이 다시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내의원의 비상이 걸렸다. 동궁전 상궁이 다급하게 달려와 어이를 찾았다. 세자 저하께서 혼절하셨습니다. 어서 탕약을 아니 침을 준비하십시오. 내의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수석 어이가 급히 채비를 갖추었지만 보조할 의녀가 마땅치 않았다. 마침 당번이었던 선임 의녀가 휴가를 나간 상태였고 남은 의녀들은 두려움에 떨며 나서기를 꺼렸다. 자칫 잘못하여 세자의 옥체에 흠이라도 낸다면 목이 달아날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때 수석 어이의 눈이 구석에서 약재를 정리하던 서윤에게 머물렀다. 네가 손끝이 야무지다 들었다. 침통을 들고 따라오너라. 서윤은 심장이 뗐는 듯했다. 드디어 꿈에서도 그리던 그분을 뵙게 되는 것인가.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침통을 챙겨 들고 어이의 뒤를 따랐다. 동궁전으로 향하는 길은 멀고도 험하게 느껴졌다. 겹겹이 둘러쳐진 궁궐의 담장은 마치 미로 같았고 곳곳에 배치된 호위 무사들의 삼엄한 경계는 숨을 턱턱 막히게 했다. 서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오직 앞사람의 발 뒤꿈치만 보고 걸었다. 혹시라도 자신의 얼굴이 알려져 누군가에게 의심을 살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동궁전 안에는 무거운 침묵과 짙은 약 냄새가 감돌고 있었다. 창호지 문 너머로 희미한 신음이 새어나왔다. 서윤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릴 뻔했다. 비바람 치던 그날 밤, 오두막에서 듣던 바로 그 고통스러운 신음이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얇은 비단 휘장 너머로 누워있는 사내의 실루엣이 보였다.
어이가 먼저 진맥을 하고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맥이 너무 미약하고 불규칙하여 종잡을 수가 없구나. 도끼가 아직 오장육부에 남아 기혈을 어지럽히는 듯하다. 어이는 땀을 닦으며 서윤에게 명했다. 내가 혈자리를 짚어줄 터이니 너는 시침을 하거라. 내 손이 떨려 낭패를 볼까 두렵구나. 세자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댈 수 없어 두려워하는 늙은 어이의 비겁함이었으나 서윤에게는 하늘이 준 기회였다. 그녀는 예, 대감 하고 짧게 답한 뒤 조심스럽게 휘장을 걷고 세자의 곁으로 다가갔다. 세자는 창백한 얼굴로 눈을 감고 있었다. 궁궐의 화려한 비단 금침에 누워 있었지만 그의 얼굴은 산속 동굴에 누워있던 그때보다 훨씬 더 야위고 지쳐 보였다. 서윤은 울컥 차오르는 눈물을 삼키며 떨리는 손을 뻗어 세자의 손목을 잡았다. 차가웠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손목에서 느껴지는 맥박은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위태로웠다. 서윤은 집중하여 맥을 짚었다. 그리고 소매를 걷어 올리자 손목 안쪽에 희미하게 남은 흉터가 보였다. 산속에서 낫에 긁혔던 서윤이 직접 연고를 발라주었던 그 상처였다. 확신이 든 서윤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때였다. 감겨있던 세자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천천히 떠졌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허공을 헤매다 서윤의 얼굴에 멈추었다. 처음에는 낯선 의녀를 보는 무심한 눈빛이었으나 이내 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다. 너는 갈라진 목소리가 그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서윤은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입을 열었다. 움직이시면 아니 되옵니다. 저하. 시침을 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으나 그 속에 담긴 간절한 떨림을 이연이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다. 이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윤을 응시했다. 꿈인가, 죽음의 문턱에서 보는 환영인가,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고 걱정했던 산속의 그 여인이 지금 눈앞에, 그것도 의녀의 복장을 하고 앉아 있었다. 이현이 무의식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하자 서윤이 재빨리 그의 어깨를 눌렀다. 주변에는 내관들과 상궁들이 지켜보고 있었다. 아는 체를 했다가는 당장 서윤이 위험해질 수 있었다. 저하, 환우가 위중하시니 옥체를 보존하소서. 서윤이 눈빛으로 간절히 호소했다. 이연은 그 눈빛의 의미를 읽었다. 그는 주먹을 꽉 쥐며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고 다시 자리에 누웠다. 하지만 시선만은 서윤에게서 떼지 못했다. 서윤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침을 들어 정확한 혈자리에 꽂아 넣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다. 침이 들어갈 때마다 이연의 미간이 찌푸려졌지만 그는 신음 한 번 내지 않고 그 고통을 받아들였다. 그것은 치료의 고통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을 위험한 궁궐로 끌어들였다는 죄책감과 다시 만난 기쁨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통증이었다. 시침이 끝나고 서윤이 침을 거두자 이현의 호흡이 한결 편안해졌다. 안색에도 조금씩 혈색이 돌기 시작했다. 어이가 감탄하며 다가왔다. 실로 놀라운 솜씨구나. 맥이 안정을 되찾으셨다. 어이는 자신의 공인양 기뻐하며 서윤을 칭찬했다. 서윤은 물러나며 깊이 절을 올렸다. 소임은 다하였사옵니다. 그녀가 뒷걸음질 쳐 나가려 할 때 이연이 나직하게 그러나 위험 있는 목소리로 불렀다. 잠깐.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세자에게 쏠렸다. 서윤은 멈칫하며 고개를 숙였다.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이연은 힘겨운 듯 숨을 고르며 말했다. 손길이, 난 있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그것은 단순한 하문이 아니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는, 여기서 너를 지키겠다는 은밀한 맹세였다. 서윤은 울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내의원 의녀, 서윤이라 하옵니다. 이연은 그 이름을 입안에서 굴려보듯 되뇌었다. 서윤, 기억해 두겠다.
물러가거라.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수천 마디의 말이 오고 갔다. 서윤이 방문을 나서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거렸다. 등 뒤에서 닫히는 문소리가 세상과 단절되는 소리처럼 들렸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가 살아 있었다. 그리고 자신을 알아보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아니, 이제 시작이었다.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살벌한 궁궐 안에서 보이지 않는 칼날들이 그를 겨누고 있는 이곳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해졌다. 의술로 그의 방패가 되어주는 것, 설사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진다 해도 두 번 다시 그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었다. 한편 동궁전 안에 이연은 서윤이 나간 자리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기쁨 뒤에 밀려오는 것은 거대한 두려움이었다. 어찌하여 이곳까지 왔느냐. 내가 떠난 것은 너를 살리기 위함이었는데 너는 스스로 호랑이 굴로 들어왔구나. 이연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뼈저리게 자각했다. 조정은 반대파인 영의정 일파에 의해 장악되어 있었고 자신의 병환조차 그들의 계략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들은 세자가 약해지기만을 혹은 죽기만을 기다리는 하이에나 같은 자들이었다. 그런 곳에 순진무구한 서윤이 들어온 것이다. 이연은 머리가 지끈거려왔다. 서윤의 존재가 알려지면 영의정은 그녀를 인질로 삼아 자신을 협박할 것이 분명했다. 혹은 그녀가 자신을 치료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독살 미수의 누명을 씌워 제거하려 들지도 몰랐다. 이연은 차가운 눈빛으로 어둠 속에 숨어있는 내관을 불렀다. 김내관. 그림자처럼 서있던 내관이 조용히 다가왔다. 예, 저하. 오늘 나를 시침한 의녀. 서윤이라 했던가. 그 아이의 뒤를 조용히 밟아라. 누구와 접촉하는지, 어디서 머무는지 낱낱이 파악해야 한다. 단, 누구에게도 들켜서는 아니 된다. 영의정의 귀에 들어가게 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이연의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결기가 서려 있었다. 그 시각 중전의 처소인 교태전에서는 은밀한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화려한 자개장 앞에 앉은 중전은 영의정이 보낸 서찰을 읽고 있었다. 그녀의 눈꼬리가 날카롭게 올라갔다. 세자가 깨어났다고? 어이들도 손을 놓았던 판국에 어찌 그런 일이. 중전 앞에는 영의정의 신복인 내의원 제조가 엎드려 있었다. 새로 들어온 의녀 하나가 신통한 재주를 부렸다 하옵니다. 이름은 서윤이라 하오는데 출신이 미천하여 족보도 없는 계집이라 합니다. 중전은 찻잔을 거칠게 내려놓았다. 서윤이라 감히 천한 것이 하늘의 뜻을 거스르려 하다니. 중전의 눈에 살기가 스쳤다. 세자가 없어져야 자신의 아들인 대군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다. 다 된 밥에 재를 뿌린 격이 된 상황을 그녀는 용납할 수 없었다. 그 아이를 예의주시하라. 세자의 병세를 호전시킨 것이 우연인지 아니면 다른 꿍꿍이가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필요하다면 쥐도 새도 모르게 치워버리는 것도 방법이겠지. 제조는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조아렸다. 궁궐의 밤은 깊어가고 서윤과 이연을 둘러싼 거대한 음모의 그물은 서서히 그리고 치밀하게 조여오기 시작했다. 며칠 뒤 서윤은 탕약실에서 약을 다리다가 낯선 궁녀의 방문을 받았다. 중전 마마께서 부르신다. 주변의 의녀들이 수군거렸다. 중전 마마의 호출이라니 상상도 못할 영광이거나 혹은 끔찍한 재앙의 전조였다. 서윤은 불안한 마음을 감추고 궁녀를 따라 나섰다. 교태전으로 가는 길은 동궁전보다 더 화려했지만 그만큼 더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중전 앞에 불려간 서윤은 바닥에 엎드려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다. 비단 장막 너머에서 중전의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가 세자의 병환을 돌보았다는 그 의녀냐? 예, 그러하옵니다. 마마.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주가 비상하다 들었다. 내 너에게 특별히 하사할 것이 있어 불렀느니라. 중전의 눈짓에 상궁이 다가와 비단 주머니 하나를 서윤의 앞에 놓았다.
묵직한 것이 꽤 많은 양의 금괴가 들어있는 듯했다. 서윤은 의아한 눈으로 주머니를 바라보았다. 이것을 가지고 궁을 떠나거라. 너 같은 인재가 궁에 묶여있기에는 아깝지 않으냐. 고향으로 돌아가 의원이나 차리고 편히 살거라. 그것은 회유를 가장한 명백한 추방 명령이었다. 아니, 더 깊은 뜻을 품은 경고였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세자의 곁에 있는 것을 원치 않는 세력이 있음을.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목숨줄을 쥐고 흔들 수 있는 권력자들이라는 것을. 서윤은 금주머니를 밀어내며 바닥에 머리를 미섰다. 마마, 성은이 망극하오나 소인은 궁을 떠날 수 없사옵니다. 내 의원에 들어올 때 제 목숨은 이미 나라의 것이라 맹세하였습니다. 병든 자를 두고 떠나는 것은 의원의 도리가 아니옵니다. 서윤의 단호한 거절에 중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네가 감히 내 호의를 거절하는 것이냐? 도리가 목숨보다 중요하다는 말이더냐? 중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때였다. 밖에서 주상 전하 납시오. 하는 우렁찬 소리가 들려왔다. 중전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표정을 바꿨고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있었다. 왕의 등장은 잠시의 위기를 모면하게 해주었으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서윤은 자신이 밟고 서 있는 곳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벼랑 끝임을 절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주머니 속에 옥패를 꽉 쥐었다. 그 날카로운 모서리가 손바닥을 찔러왔지만 그 통증이 오히려 그녀를 각성시켰다. 저하를 지키겠습니다.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저는 결코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궁궐이라는 거대한 감옥 안에서 두 사람의 엇갈린 운명은 이제 막 처절한 이막을 올리고 있었다. 쨍그랑 날카로운 파열음이 동궁전의 정적을 산산조각냈다. 바닥에 떨어진 백자 탕약 그릇이 흉측하게 깨져 나뒹굴었고 그 옆으로 검붉은 액체가 불길한 뱀처럼 흘러나오고 있었다. 저하, 정신 차리시옵소서. 상궁의 비명 섞인 절규가 터져나왔다. 조금 전까지 서윤이 올린 탕약을 마시던 이연이 가슴을 움켜쥐고 피를 토하며 쓰러진 것이다. 그의 입가에서는 검은 피거품이 보글거렸고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흰자위가 드러나고 있었다. 순식간에 동궁전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호위 무사들이 칼을 뽑아들고 난입했고 내관들은 혼비백산하여 어이를 부르러 뛰쳐나갔다. 방구석에 서서 빈쟁반을 들고 있던 서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얼어붙고 말았다. 자신이 정성껏 달인 약이었다. 독성은커녕 기력을 보하는 가장 순한 약재들만 썼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눈앞의 현실은 참혹했다. 이현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서윤의 귀를 찢을 듯 파고들었다. 이 요망한 년이 기어 일을 저질렀구나. 내년이 탕약의 독을 탔지. 중전의 사주를 받은 제조상궁이 서윤의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소리쳤다. 서윤은 저항할 틈도 없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다. 아닙니다. 억울하옵니다. 소인은 결코. 서윤이 항변하려 했으나 억센 무사들의 군홧발이 그녀의 등을 짓눌렀다. 닥쳐라. 현행범이다. 즉시 의금부로 압송하여 국문하라. 배우가 누구인지 낱낱이 밝혀낼 것이다. 영의정의 서슬 퍼런 고함이 떨어지자 서윤은 짐승처럼 끌려나갔다. 끌려가면서 그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이연을 바라보았다. 의식을 잃어가는 와중에도 이연의 손이 허공을 휘젓고 있었다. 마치 서윤을 잡으려는 듯 혹은 가지 말라 애원하는 듯한 그 손짓이 서윤의 가슴을 후벼 팠다. 닫히는 문틈 사이로 이연의 모습이 사라지는 순간 서윤은 직감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자신과 세자를 동시에 매장하려는 치밀하게 계획된 덫이라는 것을. 의금부의 지하 감옥은 살아있는 지옥이었다. 눅눅한 곰팡이 냄새와 피비린내 그리고 살타는 냄새가 뒤섞여 숨을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서윤은 형틀에 묶인 채
모진 고문을 받고 있었다. 곤장이 그녀의 종아리를 찢어 놓았고 줄이 전통 고문을 트는 고통에 뼈가 으스러지는 듯했다. 그러나 육체의 고통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억울함과 세자에 대한 걱정이었다. 국문장에는 영의정이 직접 나와 신문을 지휘하고 있었다. 그는 느긋하게 의자에 앉아 곰방대를 피우며 서윤을 내려다보았다. 네가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안다. 어서 자백하거라. 세자를 시해하고 영모를 꾀하려 했다고 말이다. 그리하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영의정의 목소리는 달콤한 유혹처럼 들렸으나 그 이면에는 서윤을 이용해 세자를 폐위시키고 반대파를 숙청하려는 무서운 계략이 숨어 있었다. 서윤은 피투성이가 된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소인은 의원입니다. 사람을 살릴 뿐 죽이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지고 희미했으나 그 속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독한 년, 더 세게 조여라. 영의정의 명령에 형리들이 다시 주리를 틀기 시작했다. 으악, 서윤의 비명이 지하 감옥을 울렸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고통 속에서 서윤은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자신이 여기서 거짓 자백을 하거나 죽어버리면 이연은 영영 역적의 누명을 쓰고 폐위될 것이며 그를 독살하려 한 진범은 어둠 속에서 웃으며 승리를 만끽할 것이다. 서윤은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품에 숨겨두었던 지금은 압수당해 없어진 옥패를 떠올렸다. 살아야 한다. 살아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저하께서 나를 살리셨듯 이번에는 내가 저하를 살려야 한다. 서윤은 혼절과 각성을 반복하며 긴 밤을 버텼다. 그녀의 흰 소복은 붉은 선혈로 물들었으나 그녀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한편 동궁전에서 사경을 헤매던 이현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다. 어이들이 탕약의 독성을 중화시키기 위해 온갖 처방을 쓴 덕분이기도 했으나 무엇보다 서윤을 구해야 한다는 그의 집념이 죽음의 기운을 몰아낸 것이었다. 깨어난 이현은 서윤이 의금부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로 몸을 떨었다. 당장 의금부로 갈 것이다. 이현이 비틀거리며 일어나려 하자 내관들이 앞을 막아섰다. 저하, 아니 되옵니다. 아직 도끼가 빠지지 않아 거동이 불가하십니다. 게다가 지금 밖에는 영의정의 군사들이 비켜라. 이현이 벼락 같은 고함을 쳤다. 평소에 온화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성난 호랑이 같은 기세가 뿜어져 나왔다. 내 여인이, 내 백성이 억울하게 피를 흘리고 있다. 왕세자로서, 아니 한 사내로서 이를 방관한다면 내 어찌 살아서 숨을 쉴 수 있겠느냐. 이현은 벽에 걸린 보검을 뽑아들었다. 서슬퍼런 칼날이 번쩍이자 내관들은 기겁하며 물러났다. 이현은 창백한 얼굴로 그러나 누구보다 위험 있는 걸음으로 동궁전을 나섰다. 의금부 국문장은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었다. 영의정은 서윤이 끝까지 입을 열지 않자 인내심을 잃고 최후의 수단을 쓰려 했다. 인연이 매가 부족한 모양이구나. 인두를 가져오라. 그 고운 얼굴을 지져놓으면 입을 열겠지. 시뻘겋게 달아오른 인두가 서윤의 얼굴로 다가왔다. 서윤은 눈을 질끈 감았다. 뜨거운 열기가 피부에 닿으려는 찰나 멈추라 하는 우렁찬 외침이 국문장을 뒤흔들었다.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그곳에는 헝클어진 머리에 핏기 없는 얼굴, 그러나 눈에서는 불꽃을 뿜어내는 세자 이연이 서 있었다. 뒤따라온 호위 무사들이 국문장의 포졸들을 제압하며 길을 열었다. 영의정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하, 어찌 옥체도 미령하신데 이런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셨습니까? 이 계집은 저하를 시해하려 한 대역죄인입니다. 이현은 영의정의 말을 무시한 채 형틀에 묶인 서윤에게 다가갔다. 피투성이가 된 그녀를 보는 순간 이현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윤의 뺨에 묻은 피를 닦아주었다. 늦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현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떨렸다. 서윤은 간신히 눈을 뜨고 이현을 바라보았다. 저아, 오시면 아니 됩니다. 이현은 몸을 돌려 영의정을 노려보았다. 누가 죄인이라 하였는가? 증거가 있는가? 영의정은 뻔뻔하게 대답했다. 저 계집이 올린 탕약을 드시고 변을 당하셨습니다. 그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현은 코웃음을 쳤다. 탕약? 그렇다면 그 탕약 찌꺼기를 가져오라.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겠다. 영의정은 흠칫했으나 이미 증거인멸을 지시해 두었기에 여유를 부렸다. 이미 불경한 물건이라 하여 모두 폐기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서윤이 쉰 목소리로 외쳤다. 아니옵니다. 탕관의 찌꺼기는 버렸을지 모르나 제가 감옥 바닥에 흘린 것이 있습니다. 서윤의 말에 영의정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서윤이 끌려올 때 소매 속에 몰래 숨겨왔던 약재 찌꺼기와 부서진 그릇 조각 일부를 꺼내 보인 것이다. 그녀는 끌려오면서도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 두었던 것이다. 이현은 즉시 어이를 불렀다. 이 찌꺼기를 분석하라. 무슨 독이 들어있는지 만천하에 밝혀라. 어이가 떨리는 손으로 찌꺼기와 그릇 조각을 살폈다. 그는 은수저를 대어보고 냄새를 맡아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라며 외쳤다. 이것은 비상피션이옵니다. 헌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어이의 말에 좌중이 술렁거렸다. 말해보라. 이현이 재촉했다. 약재 찌꺼기 자체에는 독이 없습니다. 독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오직 이 깨진 그릇 조각의 안쪽 면뿐입니다. 즉 탕약을 끓일 때 독을 넣은 것이 아니라 이미 독이 발라져 있던 그릇에 탕약을 담았다는 뜻이옵니다. 순간 국문장 안에는 정적이 흘렀다. 서윤은 탕약을 끓이고 탕관에서 국자로 떠서 그릇에 담았을 뿐이었다. 그릇을 관리하고 내어온 것은 수라간 나인들의 소관이었다. 이현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다. 들었느냐? 독은 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릇에 있었다. 그렇다면 이 그릇을 준비한 자가 진범이다. 이현의 호령의 영의정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다. 모든 계획이 틀어진 것이다. 당장 수라간 나인들을 잡아들여라. 이현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구석에 숨어 상황을 지켜보던 한 나인이 사시나무 떨듯 떨다가 도망치려 했다. 호위 무사들이 순식간에 그녀를 낚아챘다. 나인은 의금부 마당에 내동댕이 쳐지자마자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중전 마마의 상궁께서 그릇 안쪽에 꿀을 바르라 하시기에 그것이 독인 줄은 몰랐습니다. 나인의 자백은 핵폭탄과도 같았다. 영의정은 저 미친년이 헛소리를 한다. 당장 쳐라 하며 소리쳤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이현은 영의정 앞으로 다가가 싸늘하게 말했다. 들었소? 배우가 누구인지. 대감의 여식인 중전이 이 추악한 음모의 중심에 있었소. 영의정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그의 뒤에 도사리고 있던 거대한 권력의 카르텔이 서윤의 기지와 이현의 결단 앞에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이현은 다시 서윤에게 돌아왔다. 그는 직접 서윤의 묶인 줄을 풀어주었다. 서윤은 힘없이 이현의 품으로 쓰러졌다. 저아, 이제 괜찮으신 것입니까? 고통 속에서도 자신보다 세자를 걱정하는 그녀의 말에 이현은 눈물을 흘리며 그녀를 꽉 끌어안았다. 그래, 다 끝났다. 네가 나를 살렸고 내가 너를 지켰다. 이제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차가운 옥사의 따스한 햇살이 한 줄기 비치기 시작했다. 그것은 길고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마주한 진실의 빛이었다. 서윤은 이현의 품에서 안도감의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의 손에는 굳은 살과 상처가 가득했지만 그 손은 천하를 쥐고 흔들려는 간신들의 손보다 훨씬 위대하고 깨끗했다. 이현은 잠든 서윤을 공주님 안기로 번쩍 들어올렸다.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대신들과 군사들을 향해 선언했다. 내 오늘부로
이 여인을 나의 사람으로 내 생명의 은인으로 명명한다. 누구든 이 여인을 해하려는 자는 나를 베고 가야 할 것이다. 왕세자의 위엄 있는 선포가 의금부 마당에 메아리 쳤다. 그것은 사랑의 고백이자 썩어빠진 조정에 대한 선전포고였다. 핏빛 비와 음모로 얼룩졌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이제 두 사람 앞에는 새로운 운명의 지평이 열리고 있었다. 피바람이 휩쓸고 지나간 궁궐에는 기이할 정도의 고요함이 찾아왔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서슬퍼런 위세를 떨치던 영의정과 그 일파는 추풍낙엽처럼 쓰러졌다. 의금부의 지하 감옥은 이제 서윤과 같은 억울한 희생양이 아니라 권력에 취해 국정을 농단하고 왕실을 능멸했던 대역죄인들로 가득 찼다. 대전 앞마당에서는 국왕의 엄명을 받은 도승지가 죄인들의 죄목을 낱낱이 열거하고 있었고 그 소리는 담장을 넘어 도성 전체로 울려 퍼졌다. 죄인 영의정은 국본을 해하려 하고 무고한 백성을 모함하였으니 그 죄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바 위리안치 죄인을 배소해서 달아나지 못하도록 가시로 울타리를 만들고 그 안에 가두는 형벌에 처한다. 또한 중전은 폐서인이 되어 사가로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다. 화려했던 교태전의 문은 굳게 닫혔고 주인을 잃은 궁녀들의 울음소리만이 담장 너머로 희미하게 새어나왔다. 이것은 단순한 권력의 이동이 아니었다. 썩은 살을 도려내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는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한 치유의 과정이었다. 이현은 동궁전 테라스에 서서 죄인들이 압송되어 나가는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고 침착했으나 그 안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비애와 무거운 책임감이 서려 있었다. 한편 서유는 내의원 깊숙한 별실에서 요양하고 있었다. 왕세자의 생명의 은인이자 역모를 밝혀낸 1등 공신이 된 그녀에게는 왕실 최고 수준의 치료가 제공되었다. 어이들은 자신들이 감히 하대했던 의녀가 나라를 구한 영웅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그녀의 상처를 돌보았다. 서윤의 몸에 남은 고문의 흔적들은 참혹했다. 찢어진 피부와 멍든 근육은 쉬이 아물지 않았으나 그녀의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다. 이현은 정무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와중에도 매일 밤 서윤의 처소를 찾았다. 그는 골룡포를 입은 채 서윤의 침상 곁에 앉아 약사발을 직접 들고 그녀에게 먹여주었다. 상처는 좀 어떠하냐? 아직도 많이 아프냐? 이현의 질문에 서윤은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저하께서 이리 곁을 지켜주시니 아픈 줄도 모르겠습니다. 몸의 상처는 약으로 다스리면 되지만 저하의 마음에 남은 상처가 더 걱정이 옵니다. 자신보다 임금을 더 걱정하는 서윤의 마음에 이현은 울컥 목이 메었다. 그는 거칠어진 서윤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며 속삭였다. 네가 없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너는 나의 생명이고 나의 빛이다. 계절이 바뀌어 찬 바람이 물러가고 따스한 봄 기운이 감돌기 시작할 무렵 서윤의 몸도 완연히 회복되었다. 조정은 안정을 되찾았고 이현은 대리청정을 통해 성군의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서윤의 거취 문제였다. 조정의 대신들은 물론이고 왕실의 어른들까지 나서서 서윤을 후궁으로 들이라 권하였다. 미천한 신분이나 공이 지대하고 세자의 총애가 깊으니 품계를 내려 곁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였다. 이현 역시 그것이 서윤을 가장 안전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라 믿었다. 어느 날 저녁 이현은 서윤을 불렀다. 동궁전 후원의 정자, 달빛이 은은하게 비추는 그곳에는 술상 대신 향긋한 차와 비단으로 감싼 교지가 놓여 있었다. 서윤이 도착하자 이현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맞이했다. 화려한 당의가 아닌 단아한 의녀복을 입은 서윤은 핀 벚꽃처럼 청초했다. 이현은 서윤에게 자리를 권하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서윤아, 내 너에게 청할 것이 있어 불렀다. 이현은 비단 교지를 서윤의 앞으로 밀어놓았다. 종사품 수건 웃음의 첩지다. 나는 네가 내 곁에서 더 이상 험한 꼴 보지 않고
약촉해느라 손이 거칠어지는 일 없이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나의 여인이 되어다오. 그것은 세상 모든 여인이 꿈꾸는 자리였고 이연의 진심이 담긴 맹세였다. 그러나 서윤의 표정은 기쁨보다는 깊은 고민으로 어두워졌다. 그녀는 한참 동안 교지를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이연 앞에 큰 절을 올렸다. 저하 죽여주시옵소서. 소인은 이 과분한 은혜를 받을 수 없사옵니다. 이연은 당황하여 서윤을 일으켜 세우려 했으나 그녀는 요지부동이었다. 어찌하여 그러느냐? 내 마음이 부족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싫은 것이냐? 서윤은 고개를 들어 이연을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저하를 연모합니다. 제 목숨보다 더 저하를 은혜합니다. 하오나 소인은 의원입니다. 의원은 병든 자 곁에 있을 때 비로소 살아있는 것입니다. 서윤은 자신의 거친 손을 펼쳐 보였다. 이 손은 비단을 만지고 가야금을 뜯기 위한 손이 아니옵니다. 약재를 썰고 환자의 고름을 짜내고 침을 놓기 위해 굳은 살이 박인 손입니다. 만약 제가 후궁이 되어 구중궁궐 깊은 곳에 갇힌다면 저는 화초처럼 시들어갈 것입니다. 또한 서윤은 잠시 말을 고르더니 더욱 간절한 목소리로 이어갔다. 제가 후궁이 되면 저하의 옥체를 진맥할 수 없습니다. 법도상 내명부의 여인은 임금의 몸에 손을 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하의 곁에서 저하께서 편찮으실 때 가장 먼저 달려와 맥을 짚고 탕약을 올리는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그것이 제가 저하를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서윤의 고백은 이연의 가슴을 강하게 때렸다. 그는 생각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사랑하기에 곁에 두고 싶었으나 진정으로 그녀를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깊이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다. 이연은 서윤의 손을 잡고 한참을 침묵했다. 바람에 날린 꽃잎이 찻잔 위에 내려앉았다. 긴 침묵 끝에 이현이 입을 열었다. 그의 얼굴에는 씁쓸함 대신 깊은 존경과 애정이 서려 있었다. 내 말이 옳다. 내가 잠시 너를 나만의 것으로 가두려 했구나. 너는 산속의 맑은 바람 같은 아이인데 궁궐의 담장 안에 가두려 했다니 내 생각이 짧았다. 이연은 수건에 교지를 거두었다. 그리고 내관에게 붓과 먹을 가져오라 일렀다. 그는 즉석에서 새로운 교지를 써 내려갔다. 힘있는 필체로 써 내려간 종이를 서윤에게 건네주며 이연이 말했다. 이것을 바꿔라. 내의원 의녀 서윤을 정삼품 당상관에 준하는 어이녀 유인유에 봉하고 내의원의 모든 의녀를 통솔하며 오직 임금과 왕실의 안위만을 전담하는 권한을 부여한다. 그것은 전례 없는 파격적인 인사였다. 여인이, 그것도 의녀가 당상관의 대우를 받는다는 것은 조선 역사상 없었던 일이었다. 서윤은 놀라움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저하, 이것은 거절하지 마라. 이것은 네가 의원으로서의 삶을 지키면서도 내 곁에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너는 이제 나의 신하이기에 앞서 나의 생명을 지키는 동반자다. 그날 이후 궁궐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서윤은 어이녀로서 내의원의 기강을 바로잡고 신분에 상관없이 병자를 돌보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그녀는 더 이상 멸시받는 천한 의녀가 아니었다. 어이들조차 그녀의 의술과 인품에 고개를 숙였고 백성들은 그녀를 하늘이 내린 의녀라 칭송했다. 이연은 보위에 올라 성군으로서의 길을 걸었다. 그는 백성을 위한 정치를 펼치며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 그 곁에는 항상 서윤이 있었다. 왕이 경무에 시달려 피로할 때면 언제나 서윤이 조용히 들어와 진맥을 하고 차를 올렸다.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깊은 신뢰와 사랑이 흘렀다. 그들은 부부의 연을 맺지는 않았으나 그 어떤 부부보다 더 깊게 서로의 영혼을 공유하고 있었다. 왕의 침전에서 늦은 밤까지 국정을 논하다가도 서윤이 들어오면
왕의 얼굴에는 봄햇살 같은 미소가 번지곤 했다. 대신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알면서도 묵인했다. 그것은 남녀 간의 치정을 넘어선 군신 간의 충의와 인간대, 인간으로서의 숭고한 유대였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러 머리에 희끗희끗한 서리가 내릴 즈음이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어느 가을밤, 이현과 서유는 경회루 누각에 마주 앉아 있었다.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두 사람이 처음 만났던 그날 밤처럼. 이현은 술잔을 기울이며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빗소리를 들으니 옛 생각이 나는구나. 그날 밤 천둥 번개가 치지 않았다면, 네가 나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지금의 이 평화로운 조선은 없었을 것이다. 서유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이현의 잔을 채웠다. 저 역시 그날 밤 두려움에 도망쳤다면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빛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현은 품속에서 낡은 옥패를 꺼냈다. 용의 형상이 새겨진 백옥은 세월의 흔적으로 더욱 윤기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옥패를 서윤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은 원래 너에게 주었던 것이다. 잠시 내가 맡아두고 있었으나 이제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마. 서윤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이 귀한 것을 어찌 저에게 다시 주십니까? 이현은 서윤의 눈을 그윽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이 옥패의 용은 왕을 상징한다. 내가 바로 이 용이니라. 그러니 이 옥패를 가진 자는 왕의 마음을 가진 자요. 왕의 목숨을 쥔 자라는 뜻이다. 너는 평생 나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었으니 이 옥패의 주인은 마땅히 너여야 한다. 서유는 옥패를 가슴에 품었다. 차가운 옥의 감촉이 아닌 이연의 뜨거운 체온이 느껴지는 듯했다. 눈시울이 붉어진 그녀는 나직이 대답했다. 전하의 뜻을 받들어 생이 다하는 날까지 전하의 곁을 지키겠나이다.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의원과 환자가 아니라 평범한 사내와 여인으로 만나 연정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서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하자. 다음 생에는 내가 너를 찾아가마. 산골짜기 오두막이든 저잣거리 한복판이든 반드시 너를 찾아내어 못다한 지아비의 노릇을 다하마.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경회루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방울이 연못 위에 동그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비는 그칠 기미를 보이지 않았으나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더 이상 폭풍우가 몰아치지 않았다. 그저 고요하고 평화로운, 그리고 영원히 깨지지 않을 단단한 믿음의 강물이 흐르고 있을 뿐이었다. 밤하늘에 구름이 걷히고 둥근 보름달이 모습을 드러냈다. 달빛은 비에 젖은 궁궐을 은은하게 비추었고 그 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져 있었다. 그것은 역사가 기록하지 못한, 그러나 하늘과 땅이 기억하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사랑의 모습이었다. 궁궐의 밤은 깊어가고 전설이 된 두 사람의 이야기는 달빛을 타고 천리 밖으로, 그리고 후세의 기억 속으로 영원히 흘러가고 있었다. 궁궐에 뒤뜰인 후원의 만개한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올라 봄바람의 꽃비가 되어 흩날리고 있었다. 이연이 보위에 오른 지 어느덧 5해가 지나 조정은 안정을 되찾았고 백성들은 태평성대를 노래하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밤낮으로 국정을 돌보는 성군 이연과 내의원의 수장으로서 조선의 의술 체계를 혁신한 어이녀 서윤이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군신 관계였으나 궁궐 안의 그 누구도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끈끈하고 애틋한 정을 모르는 이가 없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서윤은 내의원 집무실에서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의료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녀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경기도 인근의 한 작은 마을에서 원인 모를 괴질이 돌아 어린아이들이 시름시름 앓다 죽어가고 있다는 보고 때문이었다. 보통의 역병이라면 관아에서 격리하고 구휼미를 풀면 해결될 일이었으나 이번 병증은 기이했다. 열이 나지 않는데도 식은땀을 흘리고 헛것을 보며 발작을 일으킨다는 내용은 그 어떤 의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증세였다. 서윤은
붓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의원으로서의 직감이 그녀의 등을 떠밀고 있었다.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해야만 했다. 그날 밤 서유는 이연의 친전인 강령전을 찾았다. 이연은 늦은 시각까지 상소문을 읽고 있었으나 서윤의 발소리를 듣자마자 고개를 들어 환하게 웃었다. 어서 오너라. 밤이 깊었는데 어찌 아직 퇴청하지 않고 들렀느냐. 서윤은 예를 갖춘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전하,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내일부터 며칠간 휴가를 청하고자 합니다. 이연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휴가라니? 네가 궐 밖으로 나가는 일은 드문데 무슨 일이 생긴 것이냐. 서유는 숨김없이 괴질에 대한 보고를 올리며 직접 현장에 다녀오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연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위험하다. 역병이라면 오물 수도 있고 민심이 흉흉한 곳에 여인 혼자 가는 것은 내 허락할 수 없다. 관할 수령에게 명하여 의원을 더 보내라 이르겠다. 서유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옵니다. 보고서를 보니 일반적인 역병이 아닙니다. 독초에 의한 중독일 수도 있고 수질 오염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원인을 규명하지 않으면 더 많은 아이가 희생될 것입니다. 부디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서윤의 눈빛은 그 옛날 산속 오두막에서 자신을 살리려 할 때처럼 강인하고 흔들림이 없었다. 이연은 그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한참을 침묵하던 이연이 붓을 탁 내려놓으며 말했다. 좋다. 허락하마. 단 조건이 있다. 서윤이 의아해하며 바라보자 이연이 짓궂은 소년 같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나도 함께 간다. 서윤은 기겁하며 손사래를 쳤다. 가당치 않으신 말씀입니다. 일국의 국왕께서 어찌 미행을 나서려 하십니까? 만에 하나 옥체에 해가 된다면 이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걱정 마라. 자맹 잠시 몰래 나감은 왕의 중요한 책무 중 하나다. 백성들이 어찌 살고 있는지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구나. 게다가 나의 최고의 의원을 험지에 홀로 보낼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 짐꾼이든 호위무사든 내 곁에는 내가 있어야 한다. 결국 서유는 이연의 고집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말았다. 두 사람은 다음날 새벽 평복으로 갈아입고 궐 뒷문을 통해 은밀히 도성을 빠져나갔다. 도성을 벗어나 시골길로 접어들자 완연한 봄 기운이 두 사람을 반겼다. 갓을 쓰고 도포를 입은 이연은 영락없는 양반과 선비의 모습이었고 쓰개 치마를 쓴 서유는 단아한 규수 같았다. 수행 내관이나 호위 무사 없이 단둘이 걷는 길은 처음이었다. 이연은 콧노래를 흥얼거릴 정도로 들떠 있었으나 서유는 혹여 누가 알아볼까봐 연신 주위를 살폈다. 그렇게 긴장하지 말거라. 궐 밖에서는 나를 전하라 부르지 말고 서방님이라 부르라 하지 않았느냐. 이연의 농담에 서윤의 얼굴이 붉어졌다. 어찌 그리 망측한 말씀을. 그냥 나으리라 부르겠습니다. 두 사람은 티격태격하며 산길을 걸었다. 흙길을 밟는 감촉, 이름 모를 들풀의 향기, 멀리서 들려오는 뻐꾸기 소리는 두 사람에게 잊고 있던 자유와 옛 추억을 떠올리게 했다. 이현은 서윤의 짐을 기어이 자신이 뺏어들며 말했다. 산속에서 네가 나를 업고 뛰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 정도 짐은 깃털과 같다. 오늘은 내가 너를 모실 터이니 너는 풍경이나 즐기거라. 그 말 속에는 서윤에 대한 깊은 고마움과 사랑이 묻어 있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예상보다 훨씬 참담했다. 봄꽃이 만발한 산천과 달리 마을 어귀에는 금줄이 쳐져 있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는커녕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낯선 이방인의 등장에 경계심 가득한 눈빛을 보이며 문을 걸어 잠갔다. 서윤과 이연은 마을 촌장의 집을 찾아가 사정을 설명했다. 한양에서 온 의원입니다. 아이들의 병세를 살피러 왔습니다. 촌장은 찬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의원 양반, 소용없소. 이건 병이 아니라 저주요. 산신령님이 노하셔서 아이들을 제물로 데려가는 거란 말이요. 촌장의 말에 따르면 마을 뒷산에 있는 오래된 당산나무를 누군가 훼손한 이후부터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무당을 불러 굿을 해도 소용이 없자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다. 서유는 촌장을 설득하여 환자가 있는 집으로 안내받았다. 방 안에 들어서자 매캐한 향 냄새와 썩은 내가 진동했다.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아이가 식은땀을 흘리며 허공에 대고 헛손질을 하고 있었다. 서유는 즉시 아이의 맥을 짚고 눈꺼풀을 뒤집어 보았다. 동공이 풀려 있었고 맥박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다. 이현은 곁에서 서윤의 지시에 따라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깨끗한 물을 떠왔다. 증상을 보니 중독입니다. 혹시 아이들이 최근에 무엇을 먹었는지 아십니까? 서윤의 질문에 아이의 어미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먹을 것이 없어 산에서 캐온 나무를 넣고 죽을 끓여 먹인 것뿐입니다. 어른들은 멀쩡한데 아이들만 이렇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같은 음식을 먹었는데 아이들만 증상을 보인다면 아이들만이 접촉한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었다. 서윤은 이연에게 귓속말을 했다. 나으리, 마을 주변을 좀 살펴봐 주십시오. 특히 아이들이 자주 노는 곳이나 식수원을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갔다. 왕이 직접 우물을 조사하고 똥오줌이 섞인 개천을 뒤지는 모습이라니 궁궐의 대신들이 알면 기절초풍할 일이었으나 이현은 개의치 않았다. 그는 서윤의 손발이 되어 움직이는 것이 오히려 자랑스러웠다. 이현이 마을을 돌아보는 동안 서윤은 가져온 약재로 해독탕을 끓였다. 감초와 녹두를 주재료로 하여 도끼를 중화시키는 처방이었다. 그녀는 땀을 뻘뻘 흘리며 부채질을 했고 아이들의 입을 억지로 벌려 약물을 흘려 넣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 아이의 발작이 잦아들었으나 근본적인 원인을 찾지 못하면 미봉책에 불과했다. 해질녘이 되어 이현이 흑투성이가 된 채 돌아왔다. 그의 손에는 시들시들한 보라색 꽃 한 송이가 들려 있었다. 서윤아, 이것을 보아라. 마을 뒷산 개울가에 이 꽃이 군락을 이루고 있더구나. 아이들이 이곳에서 소꿉놀이를 한 흔적이 있었다. 서윤은 꽃을 받아들고 냄새를 맡아보더니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것은 미치광이 풀천선자입니다. 뿌리와 잎에 강력한 독성이 있어 잘못 먹으면 환각을 보고 심하면 목숨을 잃습니다. 퍼즐이 맞춰졌다. 춘궁기에 배가 고팠던 아이들이 나무를 캐러 갔다가 달짝지근한 맛이 나는 미치광 잎의 뿌리를 캐먹었거나 잎을 만진 손으로 음식을 집어 먹은 것이 분명했다. 원인이 밝혀지자 치료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서윤은 촌장에게 미치광이 풀의 위험성을 알리고 마을 장정들을 동원하여 개울가의 독초를 모두 베어내고 불태우게 했다. 또한 아이들에게는 감초 달인 물을 수시로 마시게 하여 체내의 독을 배출시켰다. 이현은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장작을 패고 물을 길어 날랐다. 처음에는 곱상하게 생긴 선비가 힘든 일을 하겠냐며 비웃던 마을 사람들도 이현의 성실하고 진심 어린 모습에 감동하여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나으리, 힘드실 텐데 좀 쉬시지요. 아니요. 내 자식 같은 아이들이 아픈데 어찌 쉴 수 있겠소. 이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백성들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봄햇살 같았다. 사흘이 지나자 아이들은 거짓말처럼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마을에는 다시 생기가 돌았고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서윤과 이연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했다. 명의를 보내주신 나라님께도 감사드리고 두 분은 인께는 죽어서도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모든 일이 마무리되고 한양으로 돌아가는 길,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가득했다. 서윤과 이연은 나란히 걷고 있었으나
올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진 거리였다. 이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이번 일로 많은 것을 느꼈다. 거란에서 보고받는 것과 직접 백성의 고통을 마주하는 것은 천지 차이더구나. 네가 왜 그토록 현장에 가려 했는지 이제야 알겠다. 서유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전하께서 함께 해주셔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전하께서는 훌륭한 군주이자 최고의 의원이십니다. 백성의 아픈 곳을 살피고 치유하려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의술의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이연은 멈춰서서 서윤을 바라보았다. 달빛 아래 서윤의 얼굴은 지쳐 보였으나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서윤의 손을 잡고 자신의 가슴에 얹었다. 서윤아, 나는 네가 곁에 있어 참으로 다행이다. 너는 나를 끊임없이 깨우치게 하고 더 좋은 왕이 되고 싶게 만든다. 이연은 길가에 핀 민들레 홀씨를 하나 꺾었다. 그리고 서윤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민들레는 밟혀도 죽지 않고 홀씨가 되어 멀리 날아가 다시 꽃을 피운다. 너와 나의 인연도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세상도 이 민들레처럼 강인하고 널리 퍼져나갔으면 좋겠구나. 서윤은 민들레를 받아들고 후 하고 불었다. 하얀 홀씨들이 밤바람을 타고 하늘 높이 날아올랐다. 마치 밤하늘의 별이 되어 반짝이는 듯했다. 전하,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초심을 잃지 않고 저 낮은 곳에 있는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왕이 되시겠다고요. 서윤의 물음에 이연은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약속하마 내 생이 다하는 날까지. 그리고 그 후에도 나의 혼은 이 조선의 산천을 떠돌며 백성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그 곁에는 항상 네가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은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도성으로 돌아가는 길은 멀었지만 잡은 두 손의 온기는 식을 줄 몰랐다. 길가에 핀 봄꽃들이 두 사람의 앞길을 축복하듯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비록 몸은 고단했으나 마음만은 비단길을 걷는 듯 풍요로웠다. 궐로 돌아간 그들은 다시 왕과 어이녀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나 오늘 밤 함께 나눈 땀방울과 맹세는 두 사람의 가슴 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낙인으로 남을 것이었다. 세월이 흘러 먼 훗날 역사는 이연을 조선 최고의 성군으로 서윤을 시대를 앞서간 의녀로 기록할 것이다. 그러나 전설은 기억할 것이다. 왕관의 무게를 견디며 고뇌하던 한 사내와 그를 사랑으로 치유했던 한 여인의 아름다운 동행을, 그리고 그들이 함께 피워낸 희망의 꽃들이 조선 팔도 강산 곳곳에 민들레 홀씨처럼 퍼져나가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었음을.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들이 뿌린 씨앗이 되어